공중파 방송 같은 경우는 좋은 영화를 기르는 기준 자체가 대부분 좀 비슷한 영화들, 많은 극장에 걸려있는 작품들, 대작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들만 다뤄서 그 3, 4의 영화 프로그램들이 변별력을 갖지를 못하거든요.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굉장히 좀 다양한 영화들이 나오고 있는,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성은 있는 다양성 영화들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절실합니다. 신비롭고 아름다운 대자연으로 유명한 암암이섬. 8월 대보름 축제가 한창이던 날 밤, 의문의 시체 항구가 밤바다에 떠오릅니다. 섬 전체가 떠들썩한 가운데 16살 소녀 쿄코의 관심사는 오직 죽음을 목전에 둔 엄마와의 이별을 준비하는 것인데요. 그녀는 유일한 친구인 카이토에게 의지하며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얻고자 하지만 시체가 떠오른 그날 밤 이후 카이토는 어쩐지 쿄코에게 좀처럼 마음을 열려고 하질 않습니다. 삶과 죽음, 그리고 이별의 무게는 아직 미성숙한 이들이 감당하기엔 무척 버거워 보입니다. 태풍처럼 몰아치는 혼란과 고통, 그 너머에서 맞이하는 생의 가장 찬란한 순간, 소년, 소녀, 그리고 바다입니다. 소년, 소녀, 그리고 바다는 이 올해 5월에 열렸던 칸 국제영화제에서 아시아 영화로는 유일하게 경쟁 부분에 진출을 했고요. 뭐 아쉽게 수상은 하지 못했지만 현지 평가는 굉장히 좀 좋다는 그런 호평이 주를 이뤘고요. 네, 저는 가와세 나오미 감독의 전작들을 좀 봤었는데요. 이번 영화도 그녀의 어떤 자연과 인간을 다루는 세계관들이 고스란히 반영된, 하지만 그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간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가와세 감독에 대해서 좀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요. 일단 그 27살의 나이에 칸 국제영화제에 진출해서 수자쿠라는 데뷔작으로 최연소 나이에 상을 수상하기도 했거든요. 아마 그것을 계기로 칸 영화제와 계속 깊은 인연을 맺기도 했는데요. 2007년에는 너를 보내는 숲으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을 하기도 했거든요. 아마 그 작품을 위주로 시작을 해서 굉장히 좀 거장의 위치에 올라가게 됐고요. 인상적으로 본 장면이 있다면 무엇인가요? 허이평론가님께서는? 예, 이 영화가 워낙 인상 깊은 장면들이 많은 그런 수작인데, 그 중에서 저한테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남자 주인공인 카이토가 바다는 살아있어서 무서워 하는 장면과 그의 여자친구죠. 쿄코는 아무렇지도 않게 바다를 헤엄치고 다니는 그 대비가 인상 깊었습니다. 카이토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구체적으로 느끼고 어떤 문제에 직면하는 걸 두려워한다는 걸 그 말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카이토가 쿄코를 만나면서 바뀌게 되죠. 저는 쿄코가 정말 그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자체를 상징하고 있는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. 아마 영화를 보시면 그 쿄코를 연기한 요시나가 준이 훨씬 더 연기를 잘한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. 매력적이더라고요. 예쁘죠? 네, 그리고 입체적인 연기를 보여줍니다. 그래서 그녀가 그 카이토한테 고백할 때 나 너 좋아해 라고 할 때 그 어떤 찡한 감동 같은 걸 저도 받으면서 괜히 제 가슴이 뛰기도 했거든요. 어떠세요? 실제로 여자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함께 뭐 좋아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허이평론가께서는 기분이 좀 좋으신가요? 아니면 뭔가 좀 두려워지나요? 네, 카이토는 약간 머뭇거리다가 나도 널 좋아해 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아마 고마워, 나를 좋아해줘서 나도 너 좋아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 같은 경우 가장 흥미롭게 봤던 장면은요, 이 쿄코의 어머니가 죽음을 앞두고 집을 찾아오는 장면이 있거든요. 쿄코가 평상에 눕게 되거든요. 그 모습을 보고 엄마가 쿄코에게 와서 자신의 무릎에 머리를 받쳐주고요. 엄마는 또 남편을 부르면서 자신의 머리를 받쳐달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러면서 엄마와 아빠와 그리고 딸이 이렇게 하나로 엮이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. 그때 카메라는 그 앞에 굉장히 길게 뻗은
보리수나무를 보여주거든요. 결국에 이 작품이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삶이라는 것도 자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과 인간은 떨어져서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. 그런 영화의 메시지를 가장 잘 설명해 준 것이 바로 그 장면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. 아무래도 또 이 영화를 보면 굉장히 좀 그 아마미 섬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가 되고 있죠. 어떤 네. 좀 인상을 받으셨나요? 저는 이 아마미 섬이 그 일본에 있지만 마치 그 어디 태평양 한가운데에 떠 있는 네. 정말 외딴 섬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. 그래서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 섬이 그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가 있던 시대가 있었는데요. 그 통치 세력이 그러니까 닿지 않았던 곳이라고 해요. 그래서 이 도쿄 본토인들보다는 훨씬 더 개방적이고 어떤 자유로운 그런 감각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런 문화 인류학적인 연구가 있더라고요. 아무래도 아마미 섬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그 흔치 않은 아열대의 기후이기 때문에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계속해서 따뜻한 느낌을 준다는 점에선 아마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메시지와도 연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아마 그런 점에서 이 아마미 섬을 선택을 한 것, 이것 역시도 그 배경을 따져보면 이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와도 관련이 굉장히 깊다고 생각을 하고요. 사실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선 9,000원이나 10,000원의 입장료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요.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허위평론가님께서는 어떠십니까? 저는 아마 이런 분들이라면 돈을 들고 가서 보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. 모든 것에 무덤덤한 어른이 된 우리에게도 모든 것에 예민하던 소년, 소녀였던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름답고 아프게 추억하고 싶은 사람이랍니다. 굉장히 시적이네요. 예, 시적이네요. 예, 저 평을 쓰고 있습니다. 네.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는 영화들, 다수들이 보는 영화들, 멀티플렉스에서 보는 영화들은 대개 보면 관객들에게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전달을 하거든요. 그 안에서 관객들은 사실 생각할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는데요. 소년, 소녀 그리고 바다 같은 작품들은 관객들이 적극적으로 이 영화가 품고 있는 내용과 더불어서 좀 해석할 여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메타포가 되게 많거든요. 네. 오히려 그런 것들이 관객들이 그동안 잊었던 뭔가 적극적인 관람, 행위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선 다양성 영화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